대통령 친인척을 감옥에 보내라. 1982년 청와대. 한 남자가 대통령 앞에서 외쳤습니다. 상대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 그 앞에서 친인척 구속을 요구한 이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권력의 핵심에서 하루아침에 추방당해 미국으로 쫓겨난 남자. 그리고 다시 정치판에 뛰어들어 노무현과 맞붙은 남자. 그는 바로 전두환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은 1등 공신 허삼수였습니다. (1936년) 부산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강제징용을 당하자 일본으로 건너가 10살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해방 후 부산으로 돌아왔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동년배보다 2년이나 늦게 학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달랐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도우면서도 밤에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명문 부산고등학교까지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같은 학교 동기 중에는 훗날 전두환 정권의 핵심 인물이 될 허문도가 있었습니다. 1957년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았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3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그는 육사 17기로 입학했습니다. 이 17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기수였습니다. 바로 하나회의 핵심 멤버들이 대거 포진한 기소였기 때문입니다. 육사에서 허삼수는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시작한 유도에 빠져들었습니다. 4년 동안 유도복을 5벌이나 갈아입으며 훈련에 매진한 결과 졸업할 때는 2단을 땄습니다. 동기들은 자연스럽게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훗날 노태우와 함께 5공의 설계자로 불린 허화평이 더 유명해지면서 그가 17기의 리더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허삼수가 동기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수양에 얼마나 몰두했을까요? 중령 때인 35살에서야 결혼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직업 군인들은 보통 중이나 대위 때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삼수는 달랐습니다. 군생활과 자기 개발에만 집중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1961년 육사를 졸업한 허삼수는 휴전선 관측소 관리장교로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병들을 모아 글을 가르친 것입니다. 얼마 후 부대로 편지들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편지를 쓰다니 소대장님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보낸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1965년 그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방첩대로 전출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인물을 만났습니다. 부대장 윤필용이었습니다. 윤필용은 박정희를 연락장교 시절부터 모셨던 인물로 군내 핵심 인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복과장 노태우도 있었습니다. 윤필용은 허삼수의 능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추천했고 결국 허삼수는 월남전 방첩장교로 파견되었습니다. 월남에서 4년간 근무하며 그가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남베트남 정권. 결국 그 부패가 나라를 망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월남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린 허삼수를 눈여겨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부대장이었던 김복동이었습니다. 김복동은 노태우의 처남이자 전두환의 동기였습니다. 그는 허삼수에게 말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한 곳에 묶어두면 편하지만 국가적으로 손해다. 그리고 국내 보안사로의 전출을 지시했습니다. 1979년 3월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믿을만한 인맥들로 조직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복동은 전두환에게 허삼수를 강력히 추천했고 허삼수는 보안사 인사처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육사 동기 허화평과 재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6일 김재규의 총성이 울렸고 박정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경호실과 중앙정보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합수부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허삼수는 전두환의 지시로 합수부 총무국장을 맡아 조직과 운영의 실무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밤 전두환은 군권 장악을 위해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허삼수는 전두환의 지시를 받고 우경륜과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대령이었던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가도 없이 정승화를 불법으로 연행했습니다. 총선과 비명이 오가는 혼란 속에서 정승화는 끌려갔고 12.12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허삼수의 이름은 군 내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신군부 세력 내에서는 그의 담력을 영웅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 5월 허삼수는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전두환의 뜻에 따라 중정 내부를 장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사회정화분과 간사까지 겸직하며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를 주도했습니다.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은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2.6 사건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허삼수는 준장으로 예편한 뒤 청와대 사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전두환의 최측근 자리였습니다. 허삼수는 허화평, 허문도와 함께 쓰리허로 불리며 제5공화국 초기를 주도했습니다. 정통성이 약한 신군부 정권은 사회적 명분으로 이를 극복하려 했고 그 전략의 핵심 역할을 허삼수가 맡았습니다. 부정축제자 재산환수, 3S 정책, 가해금지 조치 등이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허삼수는 쓰리허라는 호칭을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1987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개성과 소신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동기 허문도 씨는 졸업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구분하려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2년 5월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의 규모는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장영자의 인맥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두환 영부인 이순자의 작은아버지 이규광의 처제였던 것입니다. 허삼수와 허화평은 전두환에게 건의했습니다. 친인척 비리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대통령 친인척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규광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월남에서 부패가 나라를 망치는 것을 목격했던 허삼수에게 이것은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더 큰 지지를 받으려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친척을 내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는 허삼수의 건의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으로 결국 이규광은 구속되었지만 이때부터 허삼수와 허화평은 전두환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허삼수는 전두환이 신임하던 경제수석 김재익과도 충돌했습니다. 김재익이 추진하던 금융실명제를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전두환은 점점 쓰리허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1982년 12월 허삼수와 허화평은 청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허삼수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배나 다름이 없었죠. 5년간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학자들과 교류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학문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하루아침에 추방당한 남자의 쓸쓸한 시간이었습니다. 1988년 5.02 막을 내리고 허삼수는 귀국했습니다.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부산 동구에 출마했습니다. 그의 상대는 통일민주당의 노무현이었습니다. 김영삼은 노무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허삼수 후보는 반란의 총잡이입니다.
총잡이는 국회로 보낼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주화 열기 속에서 결과는 노무현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치 지형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1990년 김영삼은 노태우, 김종필과 3당 합당을 단행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노무현은 합당을 거부하며 김영삼과 결별했습니다. 1992년 제14대 총선, 운명의 재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노무현은 민주당 간판을, 허삼수는 김영삼의 민자당 간판을 달고 나왔습니다. 김영삼은 정치적 고향 부산에서 압승이 절실했고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 바로 이 선거구였습니다. 김영삼은 유권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허삼수 씨는 충직한 군인입니다. 그를 뽑아주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도 허삼수 씨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노태우와 김영삼의 막강한 지원을 받은 허삼수가 승리했습니다. 노무현에게 소력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오공청산을 내걸었고 1996년 허삼수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해 제15대 총선에 옥중 출마를 시도했지만 부산고 후배인 신한국당 정의화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평생 친구 허화평은 당선되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감옥에서 1997년을 맞이한 허삼수는 김대중의 당선과 함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허삼수와 두 번이나 맞붙었던 노무현에게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통령 후보가 된 노무현이 13년 만에 김영삼을 찾아간 것입니다. 노무현은 김영삼을 보며 말했습니다. 3당 합당 때는 의견이 달라 반대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이 선물로 준 시계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재님을 비난하고 다닐 때는 이 시계를 풀어서 장롱 안에 넣어두기도 했지만 총재님 생각날 때는 차고 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YS 시계 사건은 노무현에게 엄청난 역풍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당 합당은 야합이라며 상김시대 청산을 외치던 정치인 노무현이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YS 시계를 보이며 애교 떨고 아양 떨면서 YS가 마치 민주당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보통 코미디가 아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은 YS와 노무현을 동시에 비난했죠. 잘 나가던 노무현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 반란의 총잡이라며 허삼수를 비난했던 김영삼과의 화해가 오히려 노무현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석방 후 허삼수는 정치를 떠났습니다. 대신 국제장애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해 장애인을 돕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평생 친구 허화평이 보수 농객으로 전향한 것과 달리 허삼수는 어떠한 정치적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언론 앞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장세동, 정호용 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내란 전과로 중지된 군인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5.18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원은 당연히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한 남자. 전두환을 권좌에 올렸지만 친인척 구속을 요구하다 추방당한 남자. 노무현과 두 번 맞붙어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긴 남자.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갔다가 석방된 후 침묵을 선택한 남자. 허삼수의 인생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난한 소년이 군인이 되어 권력의 핵심에 올랐다가 몰락하고 다시 정치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마침내 침묵 속으로 사라진 이야기. 여러분은 허삼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부패를 증오하며 원칙을 지키려 한 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쿠데타에 가담하고 삼총교육대를 주도한 권력의 하수인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한 줄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